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한평생을 공직 생활에 바쳐온 한 가장이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시작된 도전은 뜻밖의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이었죠. 남들처럼 정해진 길을 걷고 조직에 충실히 머물면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쓰며 버텼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엔 오랜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침 햇살에 커피 한잔하며 살아가는 평온한 날들. 그게 저에게는 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대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며.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온 딸과 사위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는 포근했고 제 마음도 한결 편안했죠. 이제야 정말 휴식을 맞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해요. 눈을 마주치는데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업하고 싶어요. 믿어요, 아빠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꺼낸 건지 숨을 깊게 들이쉬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딸의 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지고 울며 제 손을 찾던 그 손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걸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사위도 조심스럽게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풀어내며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계획, 필요한 자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더군요. 생각보다 탄탄한 구상이었고 둘 사이에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하지만 쉬는 것보다 이 아이들의 삶에 나의 마지막 에너지를 보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니, 접는다는 표현보다는 접어뒀던 마음을 다시 꺼낸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동안 살아오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죠.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가족의 꿈을 위해 들어간 겁니다. 사업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했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왔습니다. 메뉴 개발은 딸과 사위가 담당했지만 제가 과거 행정 쪽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들 덕분에 인허가 관련 절차나 자금 운영 등은 수월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가족이 함께 꾸몄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테이블을 배치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화분을 사와서 창가에 두었고 딸은 직접 간판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위는 벤치마킹을 위해 경쟁 매장을 수없이 돌며 장단점을 파악했고 저는 지역 상권 분석을 위해 다시 발로 뛰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사위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꿈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참 짧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나가야 했고 밤에 돌아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오픈을 앞두고 찍은 가족 사진은 지금도 지갑 속에 넣어 다닙니다. 누구보다 빛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게가 오픈하던 날 아침 머리를 감고 나오며 거울을 봤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리, 그것도 딸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기 직전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엔 긴장보다 기대가 더 컸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보자. 그날은 바람도 기분 좋게 불었고 햇살도 적당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초록색 플래카드가 펄럭였고 아내는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사위는 스마트폰으로 매출 시스템을 체크하며 연신분주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고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가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카운터에 찍힌 숫자가 300만 원을 넘겼을 때 딸아이가 두 손을 모으며 환호했습니다. 아빠, 진짜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에 접어들며 매출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SNS에 우리 가게를 소개해주는 리뷰까지 올라왔습니다. 딸은 메뉴판 디자인을 다시 손보고 아내는 음식에 정성을 더했고 사위는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며 제가 콧노래를 부를 때 아내가 조용히 웃더군요. 당신 웃는 모습 진짜 오랜만이야. 그 말이 참 울컥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는 항상 근엄한 얼굴,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매장 마감 후에도 테이블에 앉아 저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나 어렸을 때 꿈이 가족이랑 가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한창 바빴던 어느 날 오전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줄까지 섰고 딸은 주문을 받고 뛰어다녔고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볶음팬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계산을 도우며 물수건을 건네고 사위는 배달 준비로 바빴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리듬이 되었고 피곤함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감을 끝내고 모두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딸은 매출을 계산하면서 웃으며 외쳤습니다. 오늘은 무려 480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는 축하합니다, 대표님. 일하며 손뼉을 쳤고 아내는 피곤한 와중에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덩달아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해낸 거 맞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진짜 오네요. 그 말이 그날의 피로를 다 잊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무려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딸은 기록을 남기겠다고 회계장부를 예쁘게 꾸몄고 사위는 투자 계획을 다시 짜며 더 큰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직원 채용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민 끝에 냉장고를 한 대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춰진 퍼즐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하루하루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고객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딸은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빠가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라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죠. 우리 가족 참 대단하다. 그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현실을 마주했지만 그 현실조차 마치 꿈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죠.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남편으로서의 조심스러움, 삶의 뒷자리에서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달 덕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찬 식탁 위에서 딸이 손가락으로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컵을 들어 올리고 건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단어 속엔 수많은 감정과 다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지금은 그걸 믿을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앞에도 푸른 화분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아이스커피 주문이 늘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맑은 날씨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 가게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대형 고깃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이웃이 들어오나 보다 했죠. 워낙 경쟁도 많고 식당은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 고깃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규모부터 다르고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했어요. 간판도 반짝였고 무료 이벤트며 방송 광고까지 하더군요. 처음엔 크게 상관없겠지,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해오고 있었으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손님이 조금 줄었나 싶더니 한 주가 지나자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항상 북적이던 가게가 조용해졌고 테이블은 그대로인 채 시간이 흘렀죠. 음식은 준비되어 있는데 주문이 없고 한가한 직원은 허공만 바라보았고 딸아이의 손끝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건 그 어떤 고통보다 컸습니다. 주방에서 볶음팬을 돌리던 제 손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타이밍 맞춰 음식 나가야 한다며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혹시 오늘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나 하는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가게 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사위는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마케팅 아이디어를 찾아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면 장부를 펼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속 숫자는 무심했습니다. 늘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항목들, 줄지 않는 전기세, 재료비, 임대료. 기본적인 고정비만 따져도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제가 조용히 장부를 보다 한숨을 쉬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장사야.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는 위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고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제 반려자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이 그 말을 아무 감정 없이 한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엔 장부를 덮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수치를 재계산하고 변수들을 바꿔보고 재료 단가를 조정해보며 하루라도 연명할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결국엔 같은 결론만 되풀이 됐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우리 매장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고 사위도 대책회의를 밤늦게까지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주변 가게들과 콜라보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죠. 아내는 인근 시장에 직접 가서 더 싼 재료를 고르며 비용 절감에 힘을 보탰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식구들끼리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지기를. 하지만 늘 그 바람은 다음 날 무너지고 말았어요. 냉장고 안엔 팔지 못한 식재료들이 쌓였고 매장은 텅 빈 의자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고요함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폐업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더없이 맑은 날이었고 매장은 평소처럼 한산했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마감 후 가족들이 가게 뒤 작은 창고에서 정리를 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장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고 사위는 물컵을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 역시 무거운 숨만 내쉬었죠. 그날 우리는 식탁에 앉은 채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누가 말을 꺼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짧은 문장은 큰 결심이었고 동시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코 실패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끝까지 가보려 했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것조차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폐업은 그저 가게를 닫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쌓아 올렸던 꿈을 접는 일이었고 손에 잡히던 희망을 흘려보내는 날이었죠. 가게를 접고 나니 남은 건 큰 빚과 일상 속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선택은 결국 집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늘 마음을 붙였던 곳, 아이들이 자라고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그 공간.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에게는 그저 오래된 집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숨결과 마음이 켜켜이 쌓인 보금자리였습니다. 매매가 결정된 후에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거실로 향했고 주방에서 익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집 안의 모든 루틴이 몸에 박혀 있었기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키를 재며 체크해둔 벽면은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연필로 찍은 조그마한 성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딸은 왜 이렇게 자주 쟀냐며 웃곤 했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이 햇살에 바래진다며 해마다 위치를 조금씩 옮겨주곤 했습니다. 주방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저는 뒤에서 야채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간은 내가 봐야지라며 그녀가 웃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집안에 퍼지던 된장국 냄새, 기름이 튄 후 주방 천장을 닦던 날, 조용한 밤에 둘이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며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집을 비우기로 한 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각자의 짐을 챙기며 서로 눈을 마주쳐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은 책장 앞에서 손길을 멈췄고 사위는 헛웃음 한 번 지으며 골프채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찬장을 마지막까지 닦더니 한참을 벽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작은 상자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실, 텅 빈 침실, 이제는 조명을 켜도 밝지 않게 느껴지는 주방. 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 키를 재던 선은 이미 흐릿해졌지만 제 손끝엔 그때의 웃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저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기억이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울고 웃고 사랑하고 화내고 용서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 집 속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주문을 받으면 창고로 가서 물건을 싣고 골목골목 주소지를 찾아다니죠. 물류센터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묻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몸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 일하고 해가 뜰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끔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유별났던 걸까? 퇴직금도 집도 시간도 모두 딸을 위해 썼습니다. 결과는 실패였는지 몰라도 딸과 함께 꿈꾸던 그날들은 분명히 웃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실패담이라기보단 아버지가 딸과 함께 꾸었던 꿈의 기록으로요. 혹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